삶과 인생의 끝 경계에서 마주한 기적 같은 희망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혁신이 세상을 바꿀 주는 빛이 될 거라고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죠. 제 딸의 눈물이 전 세계 당뇨 환자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의대 교수 데니스 해나입니다. 1998년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을 때 저는 겨우 12살이었어요. 데니스, 할머님이 위독하시단다라는 엄마의 말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답니다. 온몸이 부어오르고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받으시던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우리 착한 데니스, 할미가 미안하구나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그날 이후 저는 오직 의학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고교 시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하버드 의대에 입학해 어린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았죠. 결국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버드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지만 그 찬란한 영광도 잠시였을 뿐이었죠. 2023년 12월의 차가운 겨울날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6층 소아당뇨 클리닉의 진료실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거든요. 창밖으로 하염없이 눈이 내리던 그날 저는 한 명의 의사가 아닌 하나의 엄마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해나 교수님, 유감스럽게도 에이바의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제1형 당뇨병입니다. 제 동료이자 소아당뇨 전문의인 마이클 교수의 목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창백한 얼굴로 곁에 앉아있던 에이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세계 최고 의대 교수라는 타이틀이 수많은 연구 논문과 상들이 그저 허상처럼 느껴졌답니다. 제 딸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의사이자 엄마로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거든요. 에이바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20년 전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처절하게 떠올랐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잔인하게 반복되는 걸까요? 의학 박사이자 하버드 최연소 정교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저는 그저 절망적인 한 아이의 엄마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 저널에 실린 수백 편의 논문도 당뇨병 합병증, 권위자라는 명성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20년간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왔지만 정작 제 피부치의 고통은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답니다. 특히 에이바의 상태는 제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어떤 소아 당뇨 사례보다도 심각했어요. 혈당 수치는 정상치의 3배를 넘었고 췌장의 베타세포는 이미 40% 이상이 손상된 상태였거든요. 하버드 의대 병원의 최첨단 의료 장비와 세계 최고의 의료진도 이 상황에서는 하루 8번의 고통스러운 체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발레 수업에서 백조의 호수, 주역을 꿈꾸던 우리 에이바는 이제 매일 아침 손가락에 주사 바늘을 꽂아야만 했어요. 연습실에서 우아하게 춤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매일 아침 체열 키트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때 문득 20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98년의 그 차가운 겨울날 보스턴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냉랭한 백색 등 아래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시력을 잃으시고 결국 폐혈증으로 생명을 잃으시던 그날까지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할머니, 제가 꼭 의사가 되어서 이 병을 고칠게요. 약속할게요 라고 했던 그 굳은 맹세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아침 6시를 시작으로 점심 전후, 저녁 식사 전후, 그리고 자기 전까지 하루 8번의 체열은 에이바에게는 물론 지켜보는 저에게도 끔찍한 고문이나 다름없었어요. 엄마, 오늘도 피 뽑아야 해.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연필도 제대로 못 잡겠어. 라고 흐느끼는 에이바의 눈물 어린 호소는 매번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에이바가 잠든 후 그 작은 손가락에 생긴 멍자국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죠. 세계 어딘가에는 분명 체열 없이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아시아 순회 연구를 결심했답니다. 저는 세계 의료계의 최신 연구 동향을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을 주목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는 최근 비침습 혈당 측정기 프로토타입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중국의 화웨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당뇨병 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특히 일본의 경우 도쿄대학의 의공학팀이 적외선을 이용한 빛의 혈 측정 연구에서 85%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논문을 발표한 직후였어요. 이것이 우리 에이바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죠. 게다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당뇨 관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었답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칭화대학은 최근 5년간 무려 100억 달러를 의료기술 연구에 투자했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상태였거든요. 특히 선전에 있는 그들의 연구소는 이미 웨어러블 혈당 측정기 시제품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처음 찾은 곳은 일본 도쿄대학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실망 그 자체였어요. 해나 교수님, 우리는 정해진 절차대로만 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리스크가 큽니다. 라는 도무라 교수의 형식적인 대답은 마치 관료주의의 벽을 보는 것 같았죠. 연구보다는 서류와 절차가 우선인 그들의 태도의 첫 번째 좌절을 맛보았답니다. 하지만 중국 칭화대에서 목격한 광경은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임상실험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비윤리적인 실험들, 환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차가운 시선들, 더 빠른 결과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들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심지어 데이터 조작 흔적까지 발견했을 때는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보스턴에서 에이바의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라는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늘도 애들이 날 피 빨아먹는 뱀파이어래. 급식실에서 체열할 때마다 다들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라며 흐느끼는 에이바의 목소리는 베이징의 쓸쓸한 호텔 방에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답니다. 매일 반복되는 체열로 인한 따돌림은 에이바의 학교 생활을 악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때 반에서 가장 인기 있던 아이가 이제는 혼자 구석에 앉아 점심을 먹는다는 사실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제 무력함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 무력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 베이징 호텔 방에서 최신 연구 논문들을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신호를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마이크로파 물리학을 이용한 비침습적 당분 측정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는데 한국 서강대학교 이기진 교수의 연구였답니다. 논문을 읽어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인체에 적용한다는 그의 혁신적인 접근법은 그동안 제가 봐온 어떤 연구와도 달랐거든요. 인간의 몸은 90%가 물이고 포도송이와 비슷하다는 그의 기발한 발상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즉시 보스턴의 에이바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에이바, 우리 곧 피 안 뽑아도 되는 날이 올 거야. 엄마가 마침내 희망을 찾았어. 라고 외치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한참 만에 처음으로 본 에이바의 환한 미소는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죠. 이 도전이 단순히 에이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직감적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2024년 1월 서울의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새벽 5시. 저는 서강대학교 과학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는 가운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읽었던 이기진 교수님의 혁신적인 논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보스턴에서 1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첫날, 저는 잠도 안 자고 바로 연구실을 찾아왔답니다. 건물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3층 물리학과 연구실만큼은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네요. 칭화대의 최첨단 장비들이나 도쿄대의 반짝이는 실험실과는 달리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날로그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연구실 한쪽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교수님께서 낡은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고 주변에는 젊은 연구원들이 마이크로파 센서를 조정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연구에 매진하시는 이유를 여쭤보았더니 교수님은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신 채 당뇨병 환자들의 24시간 고통을 언급하시며 연구팀이 편히 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걸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연구실 벽면으로 향했는데 거기에는 뜻밖에도 2NE1이라는 K-팝 그룹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이질적으로 보이는 포스터의 주인공이 혹시 팬인지 조심스레 여쭤보았더니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이 빙그레 웃으며 교수님의 따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글로벌 스타 CL의 아버지가 이렇게 소박한 연구실에서
그것도 새벽부터 인류의 질병 치료를 위해 연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연구 환경에서 시작된 한미 공동연구였지만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것엔 도전에 직면하게 됐죠. 우리가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중국 화웨이 측에서는 우리 연구팀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여러 매체에 배포했어요. 심지어 연구진 중 일부가 비윤리적인 실험을 진행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퍼뜨렸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연구시설을 자랑하던 그들이 정작 순수한 학문적 성과 앞에서는 이렇게 치졸한 방해 공작을 펼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했네요. 일본의 제약회사들도 우리 연구에 날카로운 송곳을 겨누기 시작했어요. 도쿄대와 교토대의 연구진들이 마이크로파 기술의 인체 유해성을 제기하며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그들의 주장이었지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우리 연구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보스턴에서 날아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으니까요. 에이바의 췌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거의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케톤산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까지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불안과 초조함이 온몸을 휘감은 채로 저는 밤낮을 잊고 실험 속도를 높이자고 제안드렸답니다. 그때 이 교수님께서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들려주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네요. 우리의 연구가 한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셨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중한 발걸음으로 연구를 이어가던 중 한 젊은 연구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작년 겨울 우리 연구실의 연구비가 바닥났을 때 화웨이에서 이 교수님께 백지수표를 제안했다는 사실이었네요. 당시 실험 장비 교체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교수님은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이를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날 밤 늦게까지 남아 실험하던 중 저는 교수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돈과 명예보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사명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거든요. 세계적인 스타의 아버지이면서도 이토록 소박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연구 정신과 윤리의식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칭화대의 화려한 시설이나 도쿄대의 거창한 슬로건이 아닌 이곳, 서강대 연구실의 순수한 열정과 인류애 속에서 저는 진정한 희망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공동연구는 눈부신 속도로 진전되어 갔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실험과 토론, 그리고 한국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연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거든요. 마침내 2024년 5월 수개월간의 연구 끝에 FDA 승인을 위한 임상실험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답니다. 연구실에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어요. 특히 에이바를 위한 첫 시제품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설렜네요. 매일 아침 하버드에서 보스턴 어린이병원으로 전송되는 에이바의 혈당 수치, 그래프를 확인하면서 곧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손가락을 찌르지 않아도 될 날이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실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스문의 시간을 세 교대로 나눠가며 마이크로파 센서의 미세 조정에 몰두했고, 이 교수님은 연거푸 사흘 밤을 지새우시며 데이터를 검토하셨어요. 실험실 한켠에는 빈 커피컵들이 산처럼 쌓여갔고 피곤에 지친 얼굴들 속에서도 희망찬 미소가 번져갔죠. FDA 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5월의 어느 새벽, 최종 정밀 테스트 과정에서 마이크로파 센서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혈당 측정값의 평균 오차가 무려 15%나 되었는데 이는 FDA 승인 기준인 5%는 물론이고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수준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에이바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시제품 테스트가 지연될 거라는 말을 꺼내자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죠. 알겠어요, 엄마.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는 에이바의 말에서 묻어나는 실망감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큰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한숨 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아프게 남아있네요. 그때 중국 언론들이 우리의 위기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신화통신은 한국의 허술한 기술력이 드러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환구시보는 무모한 도전의 실패라며 조롱 섞인 비평을 쏟아냈죠. 게다가 일본 의료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위험한 실험으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연일 경고성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우리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흠집내기에 나선 걸 보며 오히려 우리 연구가 그들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만큼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현의 시작에 불과했네요. 어느 날 아침 화웨이 법무팀에서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이 연구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이크로파 센싱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위협이었죠. 순수 연구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답니다. 그러자 연구 자금을 지원하던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 운영비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연구원들의 급여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보스턴에서 날아온 전화 한 통이 제 다리를 휘청이게 만들었어요. 에이바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보스턴 어린이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혈당이 700mg/dl까지 치솟으면서 심각한 케토산증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담당인은 한시가 급하다며 제게 즉시 귀국을 권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가 꼭 치료법을 찾아준다고 약속했는데 라는 중얼거림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제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연구실을 채우던 그때였어요. 깊은 한숨에 잠긴 저를 물끄러미 지켜보시던 이 교수님께서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 내밀어 주셨네요.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노트는 무려 20년간 빼곡히 적어오신 실험 기록이었는데 특히 1998년 포도당 측정 실험 페이지에서 지금과 똑같은 15% 오차율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로 그 페이지를 읽어내려가는 제게 교수님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실패가 새로운 혁신의 씨앗이 될 거예요. 에이바를 위해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당뇨 환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내야만 합니다. 그 순간 절망에 빠져있던 연구실 전체가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순간부터 연구실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발적으로 3교대 근무를 팀별 합숙 근무로 바꾸었고 누구 하나 집에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좁은 연구실 한켠에 간이 침대를 놓고 2시간씩 돌아가며 눈을 붙이는 것이 전부였죠. 맡긴 일을 컵라면으로 해결하면서도 연구원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연구실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이 교수님의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마이크로파 주파수를 미세 조정하고 센서의 감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쓰러질 듯하면 다른 연구원이 받쳐주고 누군가 포기할 듯하면 서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갔죠. 마침내 72시간이 지난 새벽 믿기 힘든 결과가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오차율이 3%대로 떨어진 거예요. 발표되는 순간 연구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답니다. 대신 연구원들은 이제 에이바가 덜 아프겠네요. 얼른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왜 한국이 이토록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시설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닌 인류애로 가득한 순수한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과학 기술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에이바의 쾌유를 빌며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한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과학자로서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배웠답니다. 2024년 6월의 어느 아침 보스턴 어린이병원 임상실험실은 특별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첫 공식 임상실험 대상자로 선정된 에이바가 하얀 병원 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평소 장난기 가득했던 얼굴이 이날만큼은 무척 진지해 보였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주요 연구진들이 참관을 요청했고 보스턴 지역의 당뇨병 환자 자조모임 회원들도 병원 로비에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특히 소아당뇨병 환자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매일 8번씩 아이들의 손가락을 찌르는 고통을 겪어온 그들에게 이날의 실험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희망이었거든요. 온라인 당뇨병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으로 응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도 이제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밤마다 체열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될까요? 절박한 희망이 담긴 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에이바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며 저는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이 교수님이 하얀 장갑을 끼시고 마이크로파 센서를 조심스럽게 꺼내시던 그 순간 병실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20년간의 연구,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지막 72시간의 사투가
이 작은 기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교수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만 알아챘답니다. 에이바의 팔에 센서를 부착하는 순간 병실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3분이라는 시간, 단 180초가 마치 18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수님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더니 마지막 수치가 확정되는 순간 그분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답니다. 기존 체열 방식과의 오차가 불과 0.1%. 수치를 확인한 간호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당뇨병협회 연구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네요. 그 순간 에이바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아무도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딸아이를 꼭 안은 채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의학적 성과가 아닌 수많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아무도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거죠. 라는 에이바의 말을 시작으로 그날의 성공 소식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특히 소아당뇨병 환자 부모 커뮤니티의 반응은 뜨거웠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드디어 친구들과 같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고 더 이상 새벽마다 울면서 손가락을 찌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네요. 미국 전역의 당뇨병 환자 자조 모임에서도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주요 의료기기 업체들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연구실로 협력 제안서가 속속 도착했지만 이 교수님은 기술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차분히 대응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있었답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서둘러 출시하려 했고 일본 의료계에서는 장기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견제가 오히려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우리 기술의 안정성을 공식 인정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의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교수님께서 이 기술의 혜택이 모든 환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저렴한 가격 정책을 고수하신 것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가장 기뻤던 건 전국의 어린이 병원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더 이상 세열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된다는 아이들의 그림 편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전국의 어린이 병원에서 온 감사 편지들을 읽으며 이 교수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세계적 과학 저널 네이처가 이 교수님의 연구를 7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답니다. 마이크로파 물리학을 이용한 비침습적 당분 측정법의 혁신이라는 제목의 표지에는 20년간의 연구 과정과 그 성과가 상세히 담겨 있었죠. 특히 논문 말미에 실린 인류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이 교수님의 헌사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네요. 매일 아침 에이바가 더 이상 손가락을 찌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구가 수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해요. 첫 실험이 끝난 후 에이바가 저를 꼭 안아주던 순간의 따스함, 이 교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던 깊은 눈빛, 그리고 연구실 벽에 걸린 21 포스터 앞에서 묵묵히 서 계시던 교수님의 뒷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빛나는 희망의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한국의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 당뇨 환자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화려한 시설과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위협적인 제안도,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내세운 일본의 견제도 결국은 한국의 순수한 연구, 정신 앞에서 무력했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에 이어 이제는 의료기술까지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인류애적 가치를 잃지 않는 한국의 과학기술이야말로 진정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 이기진 교수님과 서강대 연구진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더없이 자랑스럽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를 보고 혀를 내두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FC 서울 미드필더 제시 링가드. 이걸 푼다고요? 당황해한 원어민도 풀지 못한 수능? 영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낸 한국의 금융맨이 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의 천재 뱅커가
영국, 금융계 여성 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실력자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 실력은 물론 AI 기술과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춘 그의 반전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만삭스 런던 지사의 릴리 데이입니다. 2024년의 어느 봄날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이 런던의 화창한 봄하늘을 수놓고 있네요. 문득 2년 전 하버드 MBA 시절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하답니다. 영국 외교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옥스포드대 경제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발레리나의 꿈도 접었던 제가 하버드 MBA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베이커 도서관에서의 재무관리 스터디 그룹 첫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봄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3월 말, 하버드의 상징적인 베이커 도서관 앞은 활짝 핀 벚꽃으로 가득했답니다. 교수님께서 MBA 1년차들의 실력을 고려해 특별히 짜주신 스터디 그룹이었는데 전 세계 각국의 금융계 엘리트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골드만삭스 런던 오피스에 추천을 받아온 케이스였고 다들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소개하고 있었죠. 첫 번째로 자신을 소개한 리지우리는 최신 프라다 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베이징대 수석 입학이었고 제 부친은 중국 상무부 차관입니다라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중국 국영은행 근무 경력을 강조하며 어깨를 과시하듯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동양인 남성이 차례가 되자 일어났습니다. 서울대 장학생 출신이고 군 복무 후 맥킨지 인턴을 했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순간 그의 깊이 있는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답니다. 하버드 전체 장학생이 3%도 안 된다는 걸 알기에 그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교수님은 첫 스터디 그룹 미팅 직후 우리를 재무관리 수업의 한 조로 배정하셨어요. 8주 동안 헤지펀드 투자 전략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제였죠. 리지우린이 중국 국영은행의 막대한 자금력을 활용한 공격적인 전략을 강조하는 동안 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지훈이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특별했답니다. AI 알고리즘으로 시장의 미시적 변동을 실시간 분석하고 ESG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헤지펀드 전략이었거든요. 발표가 시작되자 강의실은 완전히 숨죽였어요. 지훈이 직접 개발한 AI 모델을 시연하며 기존 헤지펀드들이 놓치고 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모습에 모두가 매료되었죠. 교수님께서도 30년 강의 인생에서 이런 혁신적인 접근은 처음이라며 감탄하시더군요. 한 달 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전략을 다룬 기사를 보고 우리 모두 놀랐답니다. 그 후 야간 스터디 그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서관 한쪽에서 지훈이 준비해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한국의 스터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던 밤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한국에서는 문제를 먼저 직관적으로 이해한 뒤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지훈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리지우린만 제외하고요. 학기 말 성적 발표 날 게시판 앞에 모여있던 학생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졌어요. 지훈이 전 과목 A+를 받은 거예요. 옥스포드에서도 보지 못한 완벽한 성적이었죠. 제가 옥스포드 수석도 놀란 실력이라고 말하자 지훈은 수줍게 웃으며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덕분이라고 답했어요.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에서도 보기 힘든 겸손함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답니다. 뛰어난 실력에 겸손함까지 갖춘 그의 모습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들려온 리지우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 특별한 순간을 깨트렸어요. 돈이면 다 된다더니 아니었나 보네요라며 신랄하게 비아냥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답니다. 성적표를 손에 쥔 그의 손끝이 하얗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두 사람의 실력과 인품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하버드에서의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우리는 골드만삭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런던 본사의 투자금융부 이사로, 지훈은 서울지사의 AI 투자전략팀 리더로, 그리고 리지우리는 중국 국영은행의 대표로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의 작은 질투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지훈의 숨겨진 놀라운 재능들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기업 인수전을 둘러싼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2년 후 서울의 봄은 하버드에 그때처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종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사 38층 대회의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벚꽃 물결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던 날이었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의 반도체 기업 인수전이 시작되려는 순간 회의실은 전 세계 톱클래스 투자자들의 숨소리로 가득했죠.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들, 유럽 왕실 펀드 관계자들, 월스트리트의 대표 애널리스트들까지 그야말로 금융계 전체가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단상에 나란히 선 두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지우는 단정한 네이비 수트 차림으로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리지우리는 최신 디자이너 브랜드의 화려한 수트를 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지훈의 프레젠테이션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답니다. 기존 반도체 대비 전력 소비량 70% 절감, 연산 속도 50%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시작된 발표는 현장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켰어요. 특히 실시간으로 진행된 AI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보다 30% 높은 AI 처리 능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양자 컴퓨팅 기술과의 융합 사례였어요. 글로벌 제약회사와 협력해 신약 개발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킨 실증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에서는 사고 예측률 99.9%를 달성했다는 검증 결과도 공개했거든요. 게다가 생산 공정의 탄소 배출량을 연간 50만 톤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까지. 그의 청사진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닌 미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리지우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지훈의 발표를 끊고 중국 정부의 500억 달러 지원을 연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는 순간 저는 투자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답니다. 결국 이 딜의 핵심은 단순한 자금력 아닌 미래 기술력이었다는 걸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후 우리는 남산 서울타워 근처의 프라이빗 라운지 바로 자리를 옮겼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하버드 동창 세 사람의 재회가 시작되었답니다. 하버드 시절부터 리지우리는 늘 지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최상위 성적, 교수님들의 신임, 동기들의 존경까지 모든 면에서 지훈이 그를 앞서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 묘한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샴페인을 마시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 리지우린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화려한 프라다 수트 차림으로 나타난 리지우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푸동의 새로 산 펜트하우스 자랑을 늘어놓더니 이내 지훈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캐물었죠. 그의 질문 속에 묻어있는 질투와 조바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반면 지훈은 늘 그랬듯 차분하고 여유로웠죠. 잔잔한 미소를 띄운 채 와인 잔을 돌리며 2년간의 연구 과정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과의 협업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답니다. 런던 지사에서도 그의 발표 내용이 큰 화제였다는 제 말에 지훈은 수줍게 웃었죠. 촛불 아래 빛나는 그의 눈빛을 보며 MBA 시절부터 변함없이 겸손하면서도 실력은 늘 빛나는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의 미소 속에 담긴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답니다. 대화가 무르익어갈 때쯤 리지우린의 얼굴에서 초조함이 역력히 보였어요. 지훈의 기술 개발 이야기에 투자자들이 보인 관심과 제가 보인 호감 때문이었는지 평소보다 더 자주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치 무언가 꺼리를 찾아낸 사람처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더군요. FC서울의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 제시 링가드가 한국 수능 영어 문제를 풀다가 당황하는 영상이었답니다. 리지우리는 영상을 보여주며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도 못 푸는 문제를 지훈이 과연 풀 수 있겠냐며 은근히 도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훈의 약점을 드디어 찾아냈다는 듯한 승리감이 묻어 있었죠.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국 옥스포드 출신인 제가 봐도 한국의 수능 영어는 정말 난해했거든요. 특히 시중에 떠도는 기출문제들을 보면 원어민들도 헷갈릴 만한 지문과 함정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훈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영상 속 링가드가 읽었던 그 문장. The concept of overtourism rests on a particular assumption about people and places. Common in tourism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in general을 지훈이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읽어내려 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훈이 이 지문을 단순히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이 관광학과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학문적 맥락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나갔죠. 리지우리는 단순히 문장의 의미만 파악하려 했던 것과 달리
지우는 문제의 맥락과 깊이 있는 배경 지식까지 연결해가며 분석했답니다. 영상 속 링가드뿐만 아니라 독일 출신 일류첸코, 요르단의 아라랍까지 모든 외국인 선수들이 문제가 뭐냐 하며 어려워했던 내용을 지우는 마치 평범한 영자신문을 읽듯 설명하고 있었어요. 베니스의 관광객 제한 정책부터 제주도의 오버투어리즘 대응 방안까지 그의 설명은 마치 옥스포드 강단의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것 같았답니다. 영국인인 제가 봐도 이건 단순한 영어 실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논리적 사고력, 깊이 있는 이해력, 그리고 복잡한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능력까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실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문득 하버드 시절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도 지우는 늘 이렇게 탁월한 분석력으로 교수님들을 감탄시켰었거든요.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 아래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로 듣는 영어 해설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그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과 분석력,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력이야말로 한국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진정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영어 실력 대결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100억 달러 반도체 인수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회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답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심사역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사회 의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순간 회의실이 숨죽였죠. 의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지훈의 팀이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어요. AI 기술력과 ESG 경영 비전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였답니다. 리지우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5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그였지만 결국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과 실현 가능성에서 지훈의 팀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묘하게 복잡해졌답니다. 하버드 시절부터 지훈에게 늘 졌던 그였죠.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링가드도 못 푼 수능 영어를 지훈이 완벽하게 풀어내는 걸 보며 자존심이 상했을 테고 오늘은 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내세웠음에도 기술력과 비전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과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버지의 권력과 자금력을 내세워도 결국 실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도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의 열등감과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어요. 승리의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잃지 않더군요. 오히려 연구진들과 협력 기업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고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답니다. 탁월한 실력과 겸손한 인품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품격에 있다는 거요. 지훈이 보여준 실력과 인품에 좋아하는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답니다. 대형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주말 일정을 물어봤어요. 일요일에 시간이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자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한다는 거였어요. 외국인이 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며 수줍게 웃으며 건넨 그의 제안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했답니다. 그렇게 일요일 아침 우리는 고아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전혀 다른 지훈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평소에 완벽한 수트 차림 대신 편안한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아이들과 신나게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알던 시티뱅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순수한 열정만으로 가득한 그의 미소가 더없이 매력적으로 보였답니다. 운동장 한켠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특히 한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왼쪽 다리를 절면서도 열심히 공을 쫓는 12살 민호였죠.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다리까지 다친 아이라고 했는데 경기 내내 포기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에서 놀라운 의지가 느껴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민호의 속도에 맞춰주고 그를 배려하며 패스를 주고받는 모습이었답니다. 분명 지훈이 오랜 시간 이 아이들과 함께하며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겠죠. 2시간의 열정적인 경기가 끝나고 땀에 흠뻑 젖은 아이들이 휴게실에 모였어요. 지훈이 시원한 음료수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제가 알던 시티뱅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죠. 특히 민호를 향한 그의 눈빛은 마치 친형처럼 다정했답니다. 지훈이 민호에게 다가가 오늘 경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보여줄 것이 있다며 조심스레 상자를 꺼냈어요. 그 순간만큼은 휴게실 전체가 숨죽인 것 같았죠. 손흥민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토트넘 유니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민호의 눈에서 반짝이던 그 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친 다리가 완치되면 꼭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는 민호의 말에 지훈은 그럴 수 있다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주었죠. 그때였어요. 휴게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는데 뜻밖에도 리지우린이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며 후원금을 전달하러 왔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지훈을 향해 있었죠. 화려한 캐시미어 코트 차림의 리지우린과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지훈이 대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지우린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답니다. 수백만 달러의 후원금으로도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지훈이 가지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는 듯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성과 따뜻함, 그의 눈빛에서 질투와 앙심, 그리고 어딘가 모를 부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죠. 그날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고아원을 나온 후 저는 우연히 SNS에서 지훈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시향의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 속에는 비올라를 연주하는 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주말 특별 공연에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나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답니다. 호기심에 검색을 해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매년 자선 마라톤에 참가해 5번이나 완주했다는 것, 그리고 AI 관련 특허를 5건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특히 그의 특허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이더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내비게이션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까지 모든 기술이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코딩하는 하버드라는 유튜브 채널의 정체였답니다.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 채널의 진행자가 바로 지훈이었어요. 목소리만 등장하는 영상에서 그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코딩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죠. 댓글에는 그의 강의 덕분에 대기업 IT 부서에 취업했다는 성공 사례들로 가득했어요. 더욱 아이러니했던 건 우연히 본 리지우린의 휴대폰 화면에서 이 채널의 알림 설정이 켜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였죠. 평소 지훈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그가 몰래 이 채널의 열성 구독자였다는 사실이 새삼 웃음을 자아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압구정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리지우린도 함께였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를 떠올렸답니다. 옥스포드 동기들은 대부분 한 분야만 파고들었거든요. 투자은행 출신이라면 금융만, 음악가라면 음악만 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지훈은 달랐어요. 주중에는 탁월한 금융맨으로, 주말에는 비올라 연주자로, 새벽에는 코딩 강사로, 게다가 자선 마라톤까지 완주하고 AI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니 영국인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재다능함이었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놀라운 재능들을 모두에게 숨겼는지 말이에요. 리지우린도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잠시 내려놓은 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다재다능함이 한국 교육의 특징이라는 점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 분야를 균형 있게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까지 영국의 전문화된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젊은 인재들은 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시너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훈의 대답은 여전히 제 가슴을 울립니다. 평소처럼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더군요. 진정한 나눔은 조용히 해야 한다면서 SNS에 인증샷을 올리거나 홍보하지 않는 이유도 그래서라고 했어요. 그 순간 리지우린의 와인잔이 요란하게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이미 많이 취해 있던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자신은 매년 수십억을 기부하는데 동네 축구교실이나 하고 무료 강의나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며 비아냥거렸어요. 레스토랑의 고요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히려 리지우린의 기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좋겠다며 자신이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리지우린의 눈에서 순간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답니다. 하버드 시절부터 보여준 그의 겸손함은 결코 가식이 아니었다는 거요. 오히려 그의 진정성은 이런 순간에 더욱 빛을 발했죠. 탁월한 실력과 따뜻한 인품을 겸비한 사람,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훈이 리지우린을 부축해 레스토랑을 나서려는 그때였어요. 평소라면 울리지 않았을 제 휴대폰에 비상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이 열리기 직전의 긴박한 순간, 골드만삭스의 AI 거래 시스템이 수상한 패턴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인수하려는 반도체 기업의 주식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감지됐다는 경고였죠. 주말 저녁이었지만 월요일 아시아 시장 개장을 앞두고 이런 이상 신호가 포착된 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더구나 지난주 우리가 성사시킨 10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과 관련된 거래라니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답니다.
리지우린의 흐린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어쩌면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 단순한 경고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으로 이끌게 될지는. 월요일 아침 8시 골드만삭스 서울지사의 트레이딩룸은 심상치 않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평소 같으면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마시며 시작할 시간이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답니다. 주말 저녁에 포착된 AI 시스템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인수하려던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장 시작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아시아장이 열리기 직전 홍콩과 상하이 거래소의 사전거래 동향이 심각한 수준이었죠. 모든 트레이더들의 눈이 대형 스크린의 빨간 숫자들을 좇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울리기 시작한 지훈의 AI 시스템 경고음이 트레이딩룸을 가득 채웠죠.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창이 번쩍이더니 충격적인 거래 내역들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홍콩의 작은 투자회사를 통한 수상한 매수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AI가 이 거래를 추적하자 마치 도미노처럼 숨겨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상하이의 페이퍼 컴퍼니, 마카오의 위장 계좌, 싱가포르의 가짜 외국인 투자자까지 모든 흔적이 하나로 연결되며 거대한 주가 조작의 그림이 완성되어 갔어요. 거래 흔적들을 추적할수록 우리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범죄였죠. 지훈과 저는 밤을 새워가며 AI가 포착한 데이터를 분석했답니다. 처음에는 홍콩의 스타라이트 인베스트먼트라는 작은 투자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매일 장 마감 10분 전에 정확히 10만 주씩 매수 주문을 넣었다는 게 수상했죠. 이 회사를 파고들수록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하이의 라이징 선 캐피탈, 마카오의 골든 브릿지 펀드, 싱가포르의 피닉스 인베스트먼트 모두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 회사들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회사의 이사진 중에는 리지우린의 하버드 동창들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즉시 최고 보안 등급의 내부 조사팀이 꾸려졌어요. 2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24시간 교대로 투자 보고서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지난 6개월간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분기별 실적이 평균 37% 부풀려져 있었고 부채 비율은 45% 축소 보고되어 있었죠. 특히 R&D 투자 금액이 실제보다 8천만 달러나 과대 계상되어 있었답니다. 케이맨 제도의 블루 오션 트러스트 계좌에서 발견된 3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의 규모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 거액의 출처를 추적하던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을 확인한 순간 제 손이 떨렸답니다. 6년간 리지우린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던 수석비서 닉맨 씨였어요. 메일에는 평소 꼼꼼하기로 유명했던 그녀다운 철저한 증거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죠. 리지우린의 음성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비밀 회의록까지 트레이딩룸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두가 다가올 파장을 예감하고 있었답니다. 전 비서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하버드 MBA 출신으로 중국 금융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엘리트였다고 해요. 하지만 리지우린의 수석비서가 되면서 목격한 비리들의 양심의 고통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특히 그녀는 매일 밤 지훈의 코딩 채널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고 해요. 진정성 있는 나눔과 정직한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지훈의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녀의 폭로는 처참했어요. 지난 2년간 리지우린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방식,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과정, 심지어 이번 반도체 기업 인수전에서도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까지 매일 새벽 2시 리지우린이 홍콩과 마카오의 회사들과 은밀한 화상회의를 가졌다는 디테일한 증언까지 더해졌죠.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김지훈 님처럼 저도 더 이상 거짓된 성공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두 사람의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답니다. 지훈은 자신의 실력으로 정직하게 성공하고 그 성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죠. 반면 리지우린은 아버지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어요.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하면서도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던 거죠. 그의 전 비서의 용기 있는 선택을 보며 결국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하버드에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다른 선택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녀의 폭로는 처참했어요. 지난 2년간 리지우린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방식,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과정이 모두 드러났죠.
특히 이번 반도체 기업 인수전에서도 매부자 거래로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매일 새벽 2시 리지우린이 홍콩과 마카오의 회사들과 은밀한 화상회의를 가졌다는 디테일한 증언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결정적 증거였답니다. 이 폭로 내용이 지훈의 코딩하는 하버드 채널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지훈의 정직하고 실력 있는 강의에 감명받았던 30만 구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분석가들은 거래 내역의 패턴을 분석했고 유럽의 금융공학 전문가들은 자금 흐름의 불법성을 증명해냈죠. 전 세계 IT 인재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총동원해 추가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지훈이 평소 강조하던 정직한 실력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가던 어느 날 밤 리지우린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혈색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들어서더군요. 명품 수트 재킷에 단추도 한두 개 풀린 채였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며 돈으로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비리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러더니 중국 정부의 압박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베이징에서 이미 연락이 왔다면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파고들면 런던 본사로 발령 날 거라고 어쩌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협박하더군요. 그때였어요. 마치 운명의 순간처럼 지훈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언제나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단단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죠. 우리가 모두 하버드에서 배운 건 실력과 정직으로 성공하는 법이었다고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를 걱정하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리지우린이 그동안 아버지의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했죠. 리지우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른다고 뒷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 한 발짝 다가서며 리지우린의 어깨를 잡았죠. 그래서 더 특별해질 수 있다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세대의 중국 기업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자신이 안다고 말해주었어요. 지훈의 말에 리지우린은 마치 오래된 가면이 벗겨지듯 모든 것을 내려놓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사무실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하버드 시절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순수한 청년의 모습을 떠올렸답니다. 지훈은 늘 이랬어요. 상대를 물리치려 하기보다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을 제시하는 그의 이런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날 서울 프레스센터 소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경제지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죠. 리지우린이 단상에 올랐을 때 저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에 화려한 수트 대신 검은색 정장 차림에 그는 한없이 지쳐 보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하버드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죠. 자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공범이 있습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리지우린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양손으로 꽉 쥔 채 묵묵히 질문을 견디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답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창백해져 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죠. 그때였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지훈이가 앞으로 걸어나가 기자들을 향해 말했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더 중요하죠. 리지우린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끝나자 리지우린의 굳어있던 표정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꼿꼿이 버티고 있던 어깨가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단단히 쥐고 있던 마이크를 내려놓았죠. 저는 그의 옆모습에서 하버드 시절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25살의 청년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감정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만이 아닌 오랜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 대한 감사함도 묻어있는 듯했답니다. 날카롭게 던져지던 질문들이 잦아드는 동안 저는 리지우린의 작은 떨림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훈이와 저는 회사 근처 평범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강남역 뒷골목의 작은 카페였죠. 저녁이 되어 직장인들이 하나 둘 떠난 카페는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2잔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일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는 먼저 입을 열어 리지우린이 저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리지우린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베이징대 수석 입학이 그걸 증명한다고 했어요. 다만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웠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죠.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버드 시절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베이커 도서관에서 리지우린이 중국 금융시장 분석을 발표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감탄했었는지도 이야기했죠. 커피 잔을 천천히 돌리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지훈이를 보며 저는 그때 깨달았답니다. 진정한 승리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친구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에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홍콩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푸른색 잉크로 꽉 채워진 10장의 편지지에는 리지우린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버드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혔던 열등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절박한 마음, 그리고 지훈이에 대한 뒤틀린 질투를 고백했어요. 특히 마지막 장에는 지훈이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선명히 남아있더군요. 오늘도 서울 오피스 창가에 기대어 서서 봄하늘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 아래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그날의 눈물처럼 아름답네요. 지훈이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이면 고아원을 찾고 밤에는 코딩 강의를 올리며 전 세계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저와 지훈이의 결혼식이에요. 영국 옥스포드 출신인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런던의 부모님은 의아해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에서도 보기 힘든 겸손함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 화려한 스펙 뒤에 숨기고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과 실력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진정성까지, 이런 매력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요. 이제는 제가 왜 지훈이를 선택했는지 모두가 이해하시겠죠. 하버드, 골드만삭스, 최첨단 AI 기술까지 화려한 이력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매주 고아원을 찾는 따뜻한 마음. 그가 가진 겸손함과 실력이 좋아야말로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한국의 저력이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 아니 어쩌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진정한 가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